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오늘은 서울시 의원이신 박수빈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 박수빈 의원님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지금 배지가 반짝반짝거리는데 환영합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의원님 환영하거든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심 저격 보셨나요? 보기는 조금 봤는데 제가 굉장히 뭐랄까 엄격한 프로그램에 네. 기준을 맞출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전의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현직 의원님과 방송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의원님과 함께하는 건 처음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최저임금 시간이 돌아왔는데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넓히고 고치자는 게 노동계, 그리고 반면에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경제가 흔들린다는 이 경영계와 소상공인 업계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최저임금 논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최대 관심사는요, 과연 이게 10,000원을 넘길까 하는 것인데, 올해 그 최저임금이 9,860원, 10,000원까지는 140원 남았습니다. 물가 폭등으로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 12,500원은 돼야 한다는 게 그 노동계의 주장이고요. 매출이 1% 오를 때 인건비는 2% 올랐다. 감당 못한다. 특히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10,000원을 돌파하게 될지 두 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먼저 강전의 변호사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올해 최저임금이 9,860원이기 때문에 한 1.4% 정도만 인상을 해도 10,000원을 넘게 됩니다. 작년에 9,620원이었어요. 그때도 사실은 이제 2024년에 급여가 10,000원을 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2.5% 이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10,000원은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늘 해마다 관심사이지만 문재인 정부 때 갑작스럽게 많이 올렸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2018년에 16.4%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2019년에 10.9%를 인상을 하면서 당시에는 어떤 노동자층에서의 요구들,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던 심리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반작용으로서 사실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너무 많이 힘든 상황이 되셨고 그런 어떤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면서 요즘에 우리 식당 가면은 기계로 이렇게 주문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배달도 이렇게 그 식당에서도 어떠한 기계가 와갖고는 배달을 해주는 모습, 기계 로봇이 요즘에 많이 이런 돌아다니는 것들이 서빙하죠. 지금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 사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사람을 쓰는 것보다 기계를 쓰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000원이 넘을 것인가? 저는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16%, 10% 이렇게 2018년, 2019년 올랐는데 그 이후에도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1.5%였었거든요. 보통 2%에서 5% 정도씩 매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1.4%라는 부분이 남겨둔 것은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때도 10,000원 이하가 나왔던 만큼 올해도 아마도 이제 좀 여러 가지 논의는 있겠습니다만 10,000원은 조금 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42% 인상이 되면 10,000원이 됩니다. 그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네, 비슷하게 저도 이번에는 10,000원을 넘길 거라고 봅니다. 넘길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물가 상승률이 2024년 기준으로 2.6%가 올랐는데 지금 1.4%만 올리면 10,000원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1.4%만 올렸을 때도 실질 임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아무리 이제 최저임금의 상승률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실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물가 상승이라든지 경제적인 그 시민들의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 해소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거라서 적어도 10,000원까지는 인상하지 않을까. 또
더해서 지금 한 끼 식사 관련해서도 10,000원 이미 넘고 있는 상황에서 1시간을 일하고도 밥을 못 사 먹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보면 노동계에서도 많은 양보를 이루면서 합의를 좀 이끌어가려는 분위기가 있어서요. 그만큼 양보를 이루어낸 만큼 어느 정도는 인상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일단 그 10,000원은 넘을 것이다. 최소한 10,000원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각각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최저임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요, 그거는 아무래도 최저임금위원회 자체도 굉장히 긴 고민을 하고 거의 항상 네. 그 마지막에 되어서야 결정이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특별하게도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갑작스럽게 16%, 10% 이렇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께서 정말로 자영업을 하는 작은 분들께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최저임금 법에서요. 사업의 종류별로 이 소득 최저임금을 좀 구분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규정이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은 없고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지금 뭐 가사도우미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업종의 종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어저께는 최저임금 4차 위원회가 있었는데 25일 5차 위원회 있을 거거든요. 이날 국회 앞에서 대규모로 네, 집회를 여의도에서 하신다고 집회를 한다고 예, 하죠. 지금 그것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동결로 보입니다. 인하라고도 이야기하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인하가 된 적은 없어요. 네. 그리고 뭐 계속적으로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인하라기보다는 이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동결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개진을 위해서 국회 앞으로 오신다고 하거든요. 글쎄요, 그 지금 소상공인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그동안에는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경영계에서의 목소리가 컸는데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야기하고 또 노동계에서는 지금 12,500원 정도를 제시를 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제시라는 것은 그 이후에 좀 깎을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더 청취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업종별로 이 차등으로 금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5차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본다고 하거든요.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상공인 한 1,500명 정도가 25일에 여의도에 집결을 한다고 하고 또 그리고 그 12,500원 정도 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 주장인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말씀대로 얼마가 가장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의가 다양하고 선을 정하기는 저도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올려주면 좋겠죠. 근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나 지금 코로나 시기보다 더 힘들다는 아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전에 소상공인이라든지 경영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최저임금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 주시는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이제 가맹 사업을 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게 사업 구조나 지불 능력이 부족한 업체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힘을 실는 것이 맞지 그 문제는 그대로 고착화두고 고정화된 상태로 네. 그저 최저임금의 문제로 이 사태를 축소하는 것은 좀 이 소위 말해서 을과 을의 전쟁이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소상공인 업주들의 근로자화 되어 있는 지금의 산업 구조를 해결하는 쪽으로 논의가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업종별로 차등 적용 여부도 첨예한 쟁점이 될 텐데 차등 적용은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민생 토론회에서 돌봄 업종은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종류별로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대 차등은 차별이다. 이게 업종 낙인 효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은 차등 적용 대신에 보완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차등 지원이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가 좀 덜 받아도 되고 어디가 더 받아도 되냐는 질문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예전에 지역별 차등 임금제 이야기를 해서 굉장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느 지역에 차등해서 좀 더 적은 임금을 받게 할 것이냐. 최저임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주요 노동하는 분들은 뭐 돌봄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일용직 또 아니면 굉장히
작은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실제로는 그분들의 최고임금으로 환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더 주고 덜 준다를 선별할 때 있어서 네. 결국에는 더 약자들에게 저임금을 어떻게 보면은 감내하라고 강요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 지불 능력이 부족한 산업을 개선하고 또 내지는 지원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해소를 해야지 이 최저임금이란 이 광범위한 체계를 쪼개고 쪼개는 방식은 도무지 해결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이 필요가 단순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자들이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다 세부적으로 이 업종은 최저임금이 얼마고 저 업종은 최저임금이 얼마고 주휴수당은 얼마고 따지기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딱 얼마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등지급이라는 논리 자체에는 전 동의하지 않고 규제 네. 제도 자체는 단순화하고 대신에 선별적으로 지원을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계에서도 이게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최저임금 밑에 뭐 최저임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심의는 했었습니다. 그때 나왔었던 업종은 뭐였냐면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일부 음식점, 숙박업 이 정도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 적용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을 했다가 이제 부결이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25일에 한다는 5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아마도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들, 이 업종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부분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도 가사 노동자들에 네. 대해서 이 돌봄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이주가사 노동자 얘기. 네, 그렇죠. 최근에 또 서울시에서 이제 동남아에서 그 가사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한 100명 정도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데려왔을 때 최저임금을 적용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사실 데려온 이유 자체는 어떠한 맞벌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들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4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낮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안 하는 상태에서 이분들을 고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정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소득인 것이고 이것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배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범 사업으로는 서울시에서 데리고 온 이 그 동남아 그 가사 도우미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형태로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로서는 이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게 되면 2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임금 수준도 같이 낮아지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렇다면은 돌봄 노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하대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노동에 비해서 낮게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글쎄요,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가사노동에 대해서까지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최저임금법에서 업종별 차등이라는 것이 있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최저임금이라는 거 이외에 생활임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이제 공무직 같은 분들에게 최저임금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으로. 네. 근데 이게 지자체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생활 물가가 다르니까. 그래서 지역별로의 최저임금도 다르게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생활임금도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올해 이 업종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작년에는 부결이 되었는데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요즘 그 배달과 또 택배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특수 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도 과연 그 최저임금 대상자냐 이것도 쟁점이었습니다. 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문제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특수 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같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무엇일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완전히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되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라고 지금 표현을 도급제. 하거든요. 네. 도급제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네. 최저임금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노동계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이 임금위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지만 좀 부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번에 최저임금을 결정한 이후에 이 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노동계에서는 포함이 되기를 바랬지만 이분들의 어떤 안건 자체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를 좀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제가 언론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 뉴욕 같은 데에서도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려서 이러한 배달 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에서도 결국에는 저는 이것도 보편적 복지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법 안에서 조금 더 네. 보호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대한 부담은 결국에는 이제 뭐 플랫폼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지는 부분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비용을 지급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운 것이 이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크게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배달 라이더, 배달 기사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그 법의 테두리 안에 들 수가 없는 게 근로계약서조차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주셨는데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논의는 지금 뭐 도급제 고용도 얘기하셨지만 이미 우리 산업 구조가 최저임금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던 구조와 너무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특고와 이제 특수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에 2022년 기준으로 847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네, 굉장히 많은 숫자고 자영업자가 7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니까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이미 플랫폼 노동랑 특고로 많이 넘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 현재 최저임금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유지하는 그 틀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 적당하냐에 대한 논의가 저는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최근에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법률도 제출함으로써 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노동자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위원회로 논의가 진행이 되면 언제나 을과 을의 전쟁입니다. 지금 최근에 배민과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 업주들과 플랫폼 사이의 갈등도 발생하고 있듯이 업주들 자체의 문제도 해결될 필요가 있죠. 특히 아까 전에 차등 얘기하실 때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얘기 하셨는데 편의점의 경우에도 24시간 24시간 동안 가게를 열어야 되는 그 가맹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 근무에 노동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1.5배를 줘야 되는 부분이 노동력으로 아르바이트생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주가 뭐 24시간 일을 하게 되는 식으로 과중되는 사실상의 근로자처럼 업무를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처럼 지금 노동시장과 또 가맹시장 이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예전의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던 구조와는 너무나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비단 지금의 형태에서 몇 항의 도급제로 차등을 할 수 있으니까 어디를 도급제로 어떻게 차등을 할 거냐의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만드는 방식으로 논의를 확장해서 나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노동계도 경영계도 그리고 소상공인 업계도 모두가 힘이 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 바로 이게 그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필요한 원칙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전국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국밥이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두 개로 갈라진 국회에 대한 개혁신당의 비판의 목소리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우선 그 여야의 관련 발언부터 잠시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독주를 하더라도 법안 통과 못하죠. 예산 마음대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협치를 기반으로 해야지만 야당의 권한이 세지는 거거든요. 보이콧하는 여당 참 보기 그렇습니다. 총선 민심이 만들어준 그 의석 배분대로 국회 배분하고 들어와서 일하세요.
네, 이렇게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도 그 민주당은 17일에 본회의를 연다. 이렇게 여당 압박과 함께 이 특검 4국조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구성 전면 백지화와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당장 해병된 특검법도 있고 여야 모두 힘겨루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분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박수빈 의원님 들어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선 저희 서울시 의회를 예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76명, 민주당이 36명입니다. 지금 국회와 정반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비슷하게 11개 상임위 중에 7개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나머지 3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과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진 않죠. 그렇지만 그 국민이 뽑아주신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정해진 절차대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의 시급성, 돌파구는 어디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민주당이 비단 모든 알짜 상임위를 다 가져가고 나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일 현안이 되고 있는 국방위원회 그리고 이제 외교통일위원회 또 공매도가 있는 정무위 그러니까 지금 오물풍선이 넘어오고 있고 북러 정상회담이 있는 이 상황에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시급성을 이유로 삼아서라도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오는 것이 맞고 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들어왔을 때 국민 누구 반하거나 이건 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할 사람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이 원내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그 영상을 보고 와서 제가 또 생각이 들었던 건데 이 박정훈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같은 날에 저희 프로그램 전화 연결한 후에 또 출연하셨는데 굉장히 이 스튜디오 내 분위기가 싸늘하고 차갑고 좀 공격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국회 전국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럼 강전혜 변호사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서로 간에 뭐 대화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차갑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하자, 국민들 앞에서 대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와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국회에서의 관행이라는 것, 이 원내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그 의원이 많은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그리고 어쨌든 여당 쪽에서 1당이든 2당이든 간에 운영위를 가져가는 것, 이게 그동안의 국회의 관행이었었단 말이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관행들을 무시를 하고서 국회법에 있어서의 규정은 근데 사실은 그냥 본회의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주당이 지금 워낙 과반이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원래대로 1당이니까 민주당이 내부에서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사실은 법사위원장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법사위원장만 준다면 운영위는 좀 포기할 생각도 있다라고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더 이상의 대화를 하지 않고 18개 상임위 중에서 11개를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좀 재미있어요. 법대로 하겠다 하면 18개 한 번에 민주당에서 다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그 원내에 있어서의 의원의 비율에 따라서 11개, 7개로 나눈 거. 이거는 또 지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어떠한 이 국회에 있어서의 독주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특히 최근에 뭐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탄 아니냐 이렇게 너무 민주당이 혼자서 국회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좋게만 보지 않으신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일단은 11개의 상임위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머지 7개의 상임위를 가져갈 것인가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좀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면서 대토론을 하자라는 형태로 약간 다른 형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주당에서 법대로 하겠다고 하면 이 토론이라는 것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국회 관행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로 거대 야당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면 한 번 정도 대화하는 모습, 이걸 국민들께 특히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좀 이견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지금 공격 들어왔습니다. 네,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관행에 대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있으면 법대로 난 규정에 있으니까 한다라고 말했던
이 논리의 근간은 어디서 나왔냐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관행으로 사실상 거의 행사되지 않고 사문화되었던 대통령 거부권을 뻑하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행이라는 말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저는 의구심이 있고요. 오히려 대통령께서 의회를 그동안에 그렇게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셨다면 관행대로 신뢰하고 법사위원장을 넘겼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그 거부권과 관련해서 또 법사위원장의 목리로 인해서 많은 법안들, 민생 법안들, 또 상임위에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위원장이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많은 민생 법안들이 법사위를 넘지 못하고 그대로 폐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과연 관행이라는 말로써 법사위를 받아갈 수 있다. 전 이 논리가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실익이 없습니다. 법사위를 가져가시면 뭐 하시게요. 사실상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실익을 챙기는 것이 맞다. 법사위를 가져가셔서 거기서 계속 목리를 부려봤자 대통령 거부권을 그 앞에서 한 단계 더 행사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실익이 없다라고까지 실익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왔군요.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법안을 의결하는 것이 민주당 단독으로 지금 완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지금 국회의장 다음으로 이 당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어떤 체계라든지 자구 수정 권한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좀 지연시키는 기능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 중에서도 좀 더 상임위 같은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당이 가져갔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여야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이게 계속적으로 대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22대 총선에서의 민의라는 것 민주당을 국민들께서 더 많이 선택해 주셨다는 부분도 국민의힘에서는 뼈아프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법이라는 규정을 가지고서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민주당은 대화를 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사위 가져가는 이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금 더 대화하는 모습 보이고 그러면서 가져가고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결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국민의힘도 물론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면담 자리에 가지 않은 것 전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법에 어떻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 그리고 민주당이 폭주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도 상임위와 1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많은 국방이라든가 정미라든가 외통위 같은 부분을 상임위를 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네, 저희 시간이 다 됐는데 너무 흥미진진해서 좀 더 들어봤거든요. 저 강전혜 변호사께 여쭙고 싶은 말도 있었는데 저희 딱 30초만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전대를 당심 대 민심 8대2로 정해졌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지난주 7대3 예상했었습니다. 거의 비슷하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7대3으로 하다가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올 때 당심 100%를 변경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반성적 고려 그리고 민심을 조금 더 반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근데 저는 돌아온다면 새로운 룰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했었던 당심 7 그리고 민심 3이 가장 좀 무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8대2로 결국 결정이 났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총선 과정에서 사실 당심 자체도 흔들렸던 부분들이 좀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부산과 이제 대구 쪽에서 좀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당원들께 조금 더 다가가는 축제로서의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8대2라고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박수빈 의원님 소감 30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생방송은 처음이었는데요. 처음이셨군요.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빈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혜 국민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